그 화제가 되는 것은 이제 로잔 대회죠. 로잔 대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나왔지만은 이제 빌리 그레엄이 이제 로잔 대회를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이제 총 85통의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제 72명이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예요. 존 스토트. 존 스토트는 당시에 영국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함께 영국 복음주의 그룹의 아주 리더로서 이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 책에는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로이드 존스에게도 사실은 먼저 로잔대에 대한, 그다음에 셰퍼에게도 그렇죠. 일단 로이드 존스에게도 로잔대에 대한 그 의견을 묻고 참여 의사를 좀 요청했지만 로이드 존스는 단호하게 거기에 자유주의자들이 만약에 참여하고 그런 에큐메니칼 시계란다는 자기는 참여 못한다. 만약에 그것만 자기가 힘써 돕겠다고 했지만은 빌 그레엄은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가 중요한 거예요. 존 스토트마저도 만약에 거부하면은 영국 복음주의 그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냥 절름발이 대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 복음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거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장에서 영국 복음주의자의 대의혹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존 스토트는 너무 인원이 많다. 몇천 명씩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무슨 의견 통일을 이루겠냐. 그러니까 이런 인원 제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운영이 마치 그 미국 복음주의자가 영국 복음주의자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이러한 그 영국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좀 뭐랄까 뒷싸움,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사실 영국 복음주의 그룹이 로잔대에 참여하는 걸 초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 중에 어쨌든 존 스토트가 참여하면, 존 스토트의 그 동의만 얻으면 이제 나머지 이제 영국 복음주의 그룹은 이제 다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빌 그레엄이 공을 많이 들였다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기획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로잔 언약 문서 작성, 그러니까 로잔 언약 문서를 작성하는 그 일에 사실은 존 스토트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로잔 언약을 거의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작성한 사람이 존 스토트예요. 그래서 로잔 대회에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신학적 또 로잔 대회에서 논의됐던 그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 로잔 언약에 핵심적으로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장을 읽어보면은 로이 존스가 참석 왜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딱 본 결과 느낌이 뭐냐? 잡탕이라는 생각이 딱 돼요. 잡탕.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복음주의자들이 뭔가 어쨌든 모였으면은 주도적으로 하나의 일치된 이 세계 선교 복음에 대한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아프리카 무슨 저 남미 어떤 듣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놈들이 주제 발표해가지고 막 본질을 흐리고 그걸 그냥 묵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로이 존스가 참여 안 한 게 다 이런 성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복음에 대해서 무슨 뭐 세계 선교에 대해서 뭐 헛소리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그 로잔 대회가 무슨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또 뭐 우리나라 복음주의 그룹도 뭐 로잔 대회 어쩌고 저쩌고 뭐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잔 언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냥 사회복음,
사회복음이야, 사회복음. 그냥 느슨한 사회복음 얘기한 거지. 무슨 뭐 로잔 언약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잔 언약은 고려할 가치도 없어요. 그 쓰레기통에 이미 오래전에 그 집어넣어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에서는 뭐 로잔 언약이니 뭐니 그따위 그저 삼류 그 대회 그 떠중이 떨거지들 모여가지고 뭐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다만 한 가지 의미 있다면 복음주의가 얼마나 개판으로 흘렀느냐 그거 하나 딱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복음주의가 얼마 그 빌리그램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아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빌리그램이 그리고 로잔대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가시하게 한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여긴 거야 사실은. 별로 영국에서 별로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그 빌리그램의 그 북치는 데 왜 우리가 동원되냐. 사실 이런 불만이 영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존 스토트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접고 어쨌든 빌리그램이 저렇게 뭔가 복음주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고 하는데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존 스토트도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같은 로잔 언약은 그때까지의 그때까지의 적어도 그 대서양 양편의 그 서구 복음주의 그룹들이 그동안 세계 선교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문화적 상황에 처한 교회 그 어떤 이런 교회의 어떤 신학적 입장,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전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물론 뭐 WCC와 사실은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 이제 그 전에 1968년에 세계 WCC 대회가 열려서 그때 뉴델리에서 열렸을 거야 아마. 뉴델리 68년인가 뉴델리인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그룹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 WCC 그룹들이 마치 기독교의 대표 진영인 양 저렇게 요란을 떨고 이 자유주의 신학과 그다음에 여러 뭐 하여튼 혼합주의적 이미 부터 그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그룹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모임을 하나 하자 해서 사실은 로잔대가 사실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사실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뭐 WCC와 뭐 차별화됐다고 볼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정의는 했지만 그러나 WCC와 어떤 뭐 진짜 명확한 이렇게 딱 아주 선을 그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WCC와 비슷한 에큐메니즘의 그 흐름이 그 당시 로잔 대회에 굉장히 많이 흘렀다는 거. 그 다음에 로이 존스는 이미 벌써 그때 이미 자유주의자들하고도 열심히 뭐 교류하고 로마 천주교하고도 이미 열심히 교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WCC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그 짓은 하진 않죠. 다만 이제 자기가 이제 평생 그 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이제 빌리그램 선교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좀 더 복음주의자들이 좀 더 단합된 그런 일치된 그런 그 정신과 마음 모임으로 좀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관점으로 지금 봐야 돼요. 이 책의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리즈 책 자체가 복음주의권 또 신복음주의권의 입장을 가지고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를 비평적 관점으로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의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잔 대회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제 여러 주제들 의견들.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3세계 출신의 그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 주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보면은 이 로잔 대회가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 싸구려 삼류대인지. 애초부터 이런 제3세계 출신 뭐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출신의 신학자들이 무슨 뭐 실력이 있다고 그런 자리에 서갖고 엉터리 같은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로잔 대회 자체가 별로 신뢰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258페이지에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 번째 급진적 목소리를 주인공 올란도 코스타스, 당시 32살. 32살밖에 안 되는 젖먹이가 뭘 와가지고 코스타스 대 논문 2편 해가지고 뭐 심층 전도니 뭐니 해가지고 헛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형태의 그 신복음주의권의 이런 모임 자체를 우리는 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제3세계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정체성이 참 이게 뿌리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그 신학, 교회 역사, 신앙 이런 게 다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좀 질서 정연하게 내려온 데 비해서 제3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제3세계에 속한다고.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아시아 이 지역은 어때요?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가 어때요? 굉장히 취약하다고요. 아직 쉽게 얘기하면은 서구 신학에서 서구 복음주의 전통 신학을 열심히 배워야 될 입장이지,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뭐 우리 한국은 뭐 민중신학 같은 그 개똥신학 같은 거, 그다음 남미는 해방신학, 아프리카는 흑인신학, 이런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저급한 신학이 무슨 가치 있다고 그런 게 무슨 그런 거를 뭐 이런 세계 대회에서 뭐 강연을 하고 그냥 그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직 배워야 될 주제에 무슨 가르치려를 들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그 토착화 신학, 그러니까 제3세계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착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뿌리를 둔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토양에 맞는 기독교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토착화 신학, 토착화 정신이 이거 신학의 정통 신학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토착화 신학을 거부해야 돼. 절대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 성경의 교리를 우리 핵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뭐 무슨 뭐 토착화니 뭐니 그딴 짓을 뭐 할래요? 그게 뭔 중요하냐? 예?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3세계 신학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아주 많아. 되게 저 남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프리카 쪽, 특히 이 아프리카 쪽 놈들은 아주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요, 진짜.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는 뭐 더더욱이나 뭐 아시아에 솔직히 기독교의 뭐 세력이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일본은 저 모양이고, 중국은 뭐 아직 기독교 공식적으로 개방도 안 해서 여전히 무질서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교회 다 무너졌고, 뭐가 있어요? 뭐 싱가포르나 이런데 거기는 뭐 기독교라고 하는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뭐 없잖아. 아시아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저 기독교가 이 제3세계는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그냥 열심히 그 정통 신학과 복음 부지런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잘해야지. 무슨 우리만의 신학이니 뭐. 이 로잔대에서 그딴 식으로 깽판 친 놈들이 지금 헛소리 해가지고 강연해가지고 그 로잔대가 그렇지 않아도 엉망인데 더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좀 세련되게 로잔 언약을 좀 작성하긴 했죠. 이거 보여줘 뭐 260페이지 보면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사가 그들의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토착교회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혹은 아직 복음화 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자원을 내보내기 위해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더 자유롭게 육대주 전역을 걸쳐 교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존 스토트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독립적인 교회로 잘 세우자.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 외 나머지는 뭐 하나도 의미가 없어. 전부 그냥 그 로잔 언약 자체도 아주 그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봐요. 로잔은 요만한 것 뭐 저 소책자로 된 것도 있고 그 옛날에 그 책으로도 출판이 됐는데 그 로잔 언약 책 인터넷 안에 아마 이렇게 검색하면은 로잔 언약 전문도 있을 거고 이제 뭐 핵심 뼈대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카페에 있을래는 모르겠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로잔 대회는 제3세계 출신의 그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좀 뭔가 좀 주도를 잡으려고 아주 열심히 그런 그 영향을 미친 그런 대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7번 로잔 언약 2반. 자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긴박성. 이 존 가투가 누구냐면 사실 뭐 아까 6장에 나와요. 내가 그냥 언급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뭐 모라토리엄 뭐 선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구에서 더 이상 선교사 보내지 말아라 뭐 이런 아주 헛소리 하면서 아주 그 안에서 그냥 아주 난장판을 친 놈이 아주 존 가투가. 근데 이 존 가투가 이제 뭐 삽입한 구절이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대회 과정에서 변한 언약 본문의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더글러스 박사가 더 로잔 언약 입문에서 15개 주제 구조를 가지고 최종판까지 이렇게 만들고 이게 초안을 이렇게 작성하고 존 스토트가 로잔 의장을 맡은 존 스토트가 맡고 그래서 여러 입안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로잔 언약을 이제 입안했지만 여기 이제 우리 263페이지 쪽에 나오지만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 복음주의자 미국의 메노나이트 존 하워드 요도 같은 사람 지금 요즘 이 존 하워드 요도 책들이 지금 많이 번역이 돼 있어. 우리나라도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잔 언약에 지금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존 가투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이들이 말한 그 로잔 언약에 대한 로잔에 대한 응답 여기서는 우주적 범위를 주창하고 전도와 사회 참여, 특히 사회 참여, 그렇죠? 로잔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좀 더 복음주의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로잔 대회가 왜 이게 대회를 여냐? 우선 WCC에 대한 대응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WCC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대사회적인 참여를 열심히 하거든. 뭐 심지어 뭐 정치적인 영역까지 뭐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복음주의자들이 보면서 이제 특히 남미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자. 이 세상의 불의와 불의한 정치 세력, 경제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에 좀 복음주의가 좀 열심히 좀 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 남미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 로잔 언약에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도와 사회 참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악마적인 것으로 비판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회 급진적, 그러니까 뭐 급진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더 사회 참여에 열심히 하는 복음주의자가 되자. 복음주의 선교사, 복음주의 교회들이 되자. 바로 이거예요. 로잔 언약의 가장 특징은. 그 존 스토트가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바로 그런 요소들을 잘 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참여가 아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중생과 거듭나고 그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캠페인하고 뭐 사회 봉사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생리에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가치가 없다는 걸 금방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이 사회 이미 벌써 뭐 그 개인이 사회 참여에 대한 것을 많이 평소에 많이 얘기했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올소스 그 처치에서 그다음 세계 교회 문제 연구소 같은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제3세계 교회들 특히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일치한다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 전도, 그러니까 선교,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사회 참여. 이걸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잔 대회 이후로 전 세계 그 복음주의 그룹들이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교회를 더 세속화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72년 로잔 대회 이후 거의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복음주의 교회가 성공했냐 승리했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다고. 오히려 자유주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로잔 대회에 대한 평가 자체를 무시해버려야 돼. 별거 없다. 싹 무시해버려야 돼. 그런 것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안 돼. 근데 좀 여기 264페이지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거 봐요. 로잔 언약 최종안을 편집에 꼬박 이틀 밤을 공들인 스토트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틀씩이나 쓰는지 모르겠어. 3차 수정을 세정을 비교하면서 이 셰퍼 같은 사람도 참여했어요. 셰퍼. 페트 바이어스 같은 보수파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본문을 정교하게 수정한 증거가 드러나. 결정적으로 기독교의 사회 책임에 대한 항목이 7항에서 5항으로 전진 배치되고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와 문화를 다루는 10항에서는 선교는 때로 복음과 함께 낯선 문화를 전파했다는 구절이 선교는 복음과 함께 이국의 문화를 수출한 일이 너무 잦았다 표현으로 바뀌었다. 영적 싸움 12항에서는 통계 자체나 부정직한 통계 작성에 교회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교회 스며든 세속의 사례로 전반적으로 비판받았다. 뭐 이런. 이제 존 스토트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8장이고, 대회 9일차에 존 스토트는 로잔 언약 최종본을 참석자들에게 제출하며 이 문서가 공식 채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서명하면 된다고 총 참석자 2,473명 중 2,0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거 거의 절대적이죠. 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루세이드에서 이제 스토트가 현대 세계인지 복음의 핵심 인사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작 대회는 그레이엄이 개최했지만 사실 로자 언약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이 커진 사람이 존 스토트예요. 그때부터 존 스토트가 복음주의권의 주도적인 인물로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현대 세계 복음주의 핵심 인사라는 평가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레이엄의 중요성을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레이엄이 자기가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느닷없이 존 스토트가 더 드러나 버렸어요, 사실은. 그레이엄은 그냥 고음은, 그러니까 제주는 그레이엄이 피고 먹을 거는 존 스토트가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인물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존 스토트 전기집이 옛날에 패커에서 쓰여졌는데 이 존 스토트의 그 생애를 보면은
일단 영국 국교회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는 좀 넓은 복음주의자예요. 넓은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같은 복음주의권에서도 넓은 복음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의 글과 그 전반적인 성향을 딱 보면은,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삶의 그 궤적들을 보면은 넓은 복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하고는 너무 틀려요.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그 칼빈주의 노선에 확 틀이 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일체 타협이 없고, 하여튼 성경에서 자, 그래서 존 스토트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존 스토트는 보수적 복음주의자지만 넓은 복음주의자권에 있기 때문에 존 스토트의 그 전반적인 그의 그 행적은 단호하게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딱 뭐랄까 어떤 복음의,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적 본질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딱 선을 긋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 교류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잘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잔 대회 자체가 내가 볼 땐 존 스토트의 성향에 가장 딱 맞는 대회예요. 예. 일단 로잔 대회 자체가 뭐예요? 전 세계의 많은 그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이 제3세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 스토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제3세계권의 그들의 그 실제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굉장히 좀 포용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포용적인 입장. 그다음에 뚜렷한 그 어떤 그 신학적 색깔을 보이지 않아요. 존 스토트는. 물론 존 스토트 자신은 전반적으로 복음주의, 정통 복음주의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뭐 개혁주의, 칼빈주의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좀 거부감을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그러나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왜? 로이 존스는 자기 자신이 칼빈주의자로 여겼고, 또 청교도들의 그 아주 완고한 그런 교리적 비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로이 존스는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아요. 예, 별로 못 받아요. 존 스토트보다 훨씬 더 영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이 포용력, 이 포용력을 가지고 이 세계 선교, 복음, 전도, 복음주의권, 교회, 신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다뤄요. 우리나라도 존 스토트가 왔지만은 뭐 존 스토트가 뭐 특별히 뭐 어떤 복음주의 교회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떤 선교 대회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만 얘기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트는 처음에는 좀 로잔대에 좀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도 좀 신중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막상 참여한 뒤부터는 굉장히 그 일에 열심을 내서 그가 추구하는 그러한 노선을 로잔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자기 자신이 이제 좀 더 복음주의가 WCC에 뒤지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게 전 세계 그 복음의 그 확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고 단결하자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들어가면 영국과 미국에서 로잔 평가, 이제 평가죠. 미국은 뭐 대체로 뭐 미국은 로잔 대회를 뭐 이렇게 뭐 실패한 대회다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크리스찬 투데이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 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은 있긴 하죠. 뭐 모든 대회가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로잔이 존 스토트의 기가 막힌 조정 능력과 기독교적 외교술로 기억되는 데 있어서 실제 그가 대회를 시작하거나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어도 불구하고요. 이 명성. 그러니까 결국은 로잔을 통해서 존 스토트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인물로 등극을 합니다. 성공에는 이 대회를 미국의 근본주의 남반부의 새로운 복음지 급진파라는 양극단을 중재한 성공회식 중형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스토트가 성공의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잭 데인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이 복음 이 대회를 이렇게 이끄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영국 복음지 다수의 로잔 대회 견해가 초창기 의심에서 대회 후에는 로잔 언약에 대한 열광으로 이동했던 반면 일부 미국 복음지사는 세계 복음화를 뜨겁게 호소하려 기대했던 대회를 초기에는 열광으로 지원하다가 로잔 언약이 복음지 선교 개념 확장을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우려 섞인 더 방어적인 태세로 돌아섰다. 미국에서 나온 대안적 반은 급진적. 아까 얘기했잖아. 이 남반부에서 온 이 정신병자들이 로잔에 와가지고 헛소리 했거든. 아주 굉장히 급진적.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됐거든요. 영국은 처음에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존 스토트의 영향력으로 굉장히 성공적이 되었다라고 막 자기들이 그렇게 잘했다. 자기들 때문에 결국 잘 됐다고 막 잘난 척하지만 미국에서는 뭔가 좀 말 그대로 세계 복음주의자 대회니까 좀 전 세계 선교와 복음의 확산에 대한 뭔가 확고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때요? 주제 발표할 때 쓸데없는 발표를 하는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계속해서 좀 말썽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주제 발표할 때 사전에 그걸 걸러냈어야 되는데 걸러내질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미에 있는 복음주의 그룹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 그 남미에서 주제 발표할 사람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망친다 이거. 다 된 밥에 코 풀어놨다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그다음에 린셀 같은 사람은 그냥 별 무리 없는 대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1974년 9월 13일자에도 중요한 평이 하나 실렸다. 다시 한번 대회가 복음주의 협력 활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찬사를 보냈다. 그 다음에 에큐메니카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이 두 개 전적으로 대조적인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편을 부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에스코바르는 크리스찬이즈 투데이에 이렇게 여기 실었죠. 하나님께서 대회를 이끄신 방향에 불만을 품은 이들, 특히 미국 복음주의권 일부가 그랬다는 사실은 다른 관점을 가진 복음주의자와는 대화가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징후였습니다. WCC가 우리 메시지에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 대형 교단도 우리 메시지의 영향을 받으려 합니다. 더 폐쇄적이고 승리적인 성향을 띤 복음주의 진영이 대영향으로 교묘하게 조력한다면 그건 정말 애처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코바르는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그룹이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 거지. 그 대신 이제 WCC나 일부 자유주의 주류 대형 교단은 굉장히 좋게 여겼는데 다른 관점을 가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 관점을 가진 복음주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신 학교 같은 데도 이제 이 로잔 대회 이후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좀 가리키는 학교로 이렇게 변모했죠. 그러니까 플러신 학교는 그 성향 자체가 선교학을 주를 이루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로잔 대회 더 이제
세계 선교학을 주도하는 그런 학교로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플러가 좀 많이 영향을 이제 학교가 좀 급성장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플러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와그너 같은 사람도 이제 이런 로잔대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나 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와그너도 찬성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좀 굉장히 뭐 좀 의견이 다양해요. 근데 영국은 일단 만족스럽고 미국 복음주의자는 그냥 뭐 크게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대회를 치렀다 이런 정도고 그다음 제3세계는 좀 더 이 로잔 대회가 어때요? 좀 더 자기들의 의견, 좀 더 제3세계 이런 급진적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좀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의견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합지졸이.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이 모여봐야 사실은 의견일치 보기는 어려워요. 의견일치를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 넓은 복음주의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 아주 참 근본주의적 성향의 복음주의자들도 그때까지는 많이 있었거든. 그들이 볼 때는 로잔은 좀 뭔가 색깔이 회색 지대다. 그리고 미국의 뭐 아주 그냥 급진적 아니 원래부터 이제 근본주의적인 집단은 그런 사람들은 뭐 빌리그레함은 마귀 새끼로 보기 때문에 아예 취급도 안 해요. 빌리그레함이 하는 일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빌리그레함이 하는 일 중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가 잘했다고 할 만한 게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 평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여튼 존 스토트도 나는 존 스토트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가 뭐 강해 설교나 그 여러 글들이 참 굉장히 뭐 탁월하고 신학적인 건 좋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생애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어떤 모든 편에서 다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에큐메니칼적인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안 받아들여. 나는. 자, 74년 이후 로잔 운동,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로잔 운동은 이제 빌리그레함은 더 굉장히 뭐 이제 빌리그레함 전도협회가 74년 그 이후에 이제 뭐 세계적인 복음 전도 집회를 많이 갔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갔죠. 엑스폴로 74인가 뭔가 뭐 그것도 있고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이제 곳곳에 막 이제 복음 전도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굉장히 많이 가져요.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자체가 이제 그런 로잔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제 그런 어떤 자각 뭐 그런 걸 통해서 더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죠. 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네트워크권으로 해야 된다. 이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서 하는 기독교 선교운동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판단을 사실은 그때 하게 돼. 그래서 좀 더 제3세계권의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협회 그런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지역 활동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이제는 그러니까 서구가 주도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서구가 함께하는 그런 기독교 세계 선교 대회를 지금 이제 그 로잔 대회 이후에 이제 그런 걸 가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로잔 대회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복음주의자들이 좀
사회적인 책임을 좀 굉장히 뭐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자책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가난한 자, 또 사회 복음, 뭐 사회 그 어떤 이런 뭐 사회적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이제는 우리 복음주의도 WCC나 자유주의 못지않게 우리도 세상에 더 깊이 참여하는 그런 복음주의가 되자, 이런 성향으로 이제 열립니다. 2010년 10월에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3차 로잔 대회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근데 언제 뭐 10월에 언제 했나? 3차 로잔 대회, 나는 이 책을 보고 나서 나는 언제 했나? 난 그 생각이 드네. 한지도 몰랐네 나는. 참가. 자, 7장 이제 성령의 노력, 새로운 은사주의 오순절,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20세기에 이제 가장 정말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이 기독교 현상이 뭡니까? 기독교의 이런 현상이 오순절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이 이 오순절화가 하여튼 20세기 물론 20세기 초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일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모든 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하여튼 뭐 이 전 세계를 막 휩쓸어요. 전 세계. 뭐 유럽도 뭐 이제 오순절의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1970년대 오순절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아들여요. 영국 교회가.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왜 받아들였냐면은 이미 그 당시 영국 교회가 굉장히 뭐 막 그냥 그 교회 자체가 막 아주 무너지는 소리가 뭐 날마다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오순절에서 찾은 거예요. 오순절 같이 좀 뜨거운 교회, 뭐 뜨겁게 막 그 대안을 오순절에서 찾았어요. 그러나 아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나 이런 사람들은 청교도에게 가서 찾아라. 근데 영국 국교의 일부 성직자들, 목회자들은 오순절에서 찾은 거예요. 서로 관점이 틀린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데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그랬을 때 오순절이냐 아니면 옛 청교도냐, 옛 길이냐, 이게 두 가지 길래가 영국 교회 안에서 이게 의견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이 존스는 좀 아쉬운 게 어느 정도 이 은사주에 좀 뭔가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게 아주 아쉬운 거예요. 은사주에 그렇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완전히 미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방언, 주로 이제 방언하는 정도. 막 미쳐서 막 돌아가는, 막 그냥 뭐 토론토 블레싱 같이 그런 식이었다면은 로이 존스도 야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을 텐데, 겨우 방언하는 정도였어요. 방언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 오순절 사도의 어떤 뭐 그런 역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지. 뭐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드러났던 뭐 아주 그 급진적 오순절, 그거하고는 전혀 사실은 그렇게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누구라도 그 시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시대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로이 존스도 방언을 좀 어느 정도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건 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아마도 이제 그 은사주에 대한 그래도 좀 더 어떤 뭔가 평생 어떤 부흥에 대해서 갈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어떤 하나의 전초가 아니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한 거예요. 로이 존스도 한 거예요. 근데 좀 더 그 양반이 오래 살았다면은 로이 존스 이 은사주의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절대 성령에게 나온 게 아니다. 이건 마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간파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네. 자, 20세기는 이 오순절 교회들이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1960년대 중반부터 성령의 인격과 은사를 전례 없이 강조하는 흐름이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바로 오순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교회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야. 자, 대륙별로 상이한 영적 갱신 운동. 이제 대륙별로 1960년대 초기 은사주의 운동의 많은 초기 특징과 표현 배경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운동의 독특한 특징은 기독교 전통 내 복음주의 유형보다는 예전주의 유형이 운동의 원천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카톨릭파 개신교 감독교회가 진원지였는데 미국 우르토교 일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유사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보수 복음주의자가 절대 다수가 운동이 싫어했거나 의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예전 운동에서 원천이라고 한 걸 잘 봐요. 이게 지금 오순절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왜 예전 쉽게 얘기하면 뭐요? 기존의 전통적 예배 방식이 아닌 뭔가 변형된 예배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은사주의가 어때요? 갑자기 확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또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에 대한 소식이 일정하게 미국 주류 종교계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지 4년 정도 하지는 1960년 3년 말에 미국 주요 복음주의 신문 편집자들은 은사주의 부흥을 그 해에 강타한 뉴스 목록 중 겨우 5위에 올려놨다. 반면 영국에서는 은사주의 운동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공의 카톨릭파가 아니라 주로 잉글랜드 성공대와 칙레교 연합 내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던 복음주의 일파로 그 결과 은사주의 갱신이 역사적 교단 내 복음주의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영국은 이 성공회 주로 잉글랜드 성공회 침례교 연합 여기서 이제 이 은사주의에 대한 그 어떤 뭔가 좀 기대감 이게 막 나타난 거고 미국은 우르토교와 일부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 서서히 성공의 카톨릭파 이런 데서 서서히 좀 나온 것이고 남아공항에서는 초기처럼 미국처럼 초기 갱신 영향이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외연이 확장되긴 했지만 복음주의 전통보다는 성공의 카톨릭 신앙에 대한 헌신도가 높았던 성공의 교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리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한 데서 은사주의가 나왔잖아요. 그걸 알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 예전을 중시하는 것은 교리가 절대 영향을 못 미쳐요. 이게 개혁교회에서 나왔다. 혹 그러면 참 물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하지. 예전 운동에서 나왔잖아. 이 성공회파, 카톨릭파, 그다음에 감독교회, 그다음에 침례교, 침례교 이런데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 연합 전부 다 뭐요? 신학적 교리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곳에서 은사주의가 어때요? 불이 땡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정체가 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은사주의는 절대 어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성공회 벌써 딱 보세요. 성공회 이 성공회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성공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 장로교 침례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기독교 형제단. 자, 봐, 기독교 형제단. 전혀 교리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경건 유지의 어떤 기독교 형제단. 호주에서는 어때요? 호주에서는 좀 개혁파 색깔이 강한 복음주의 성공의 전통독에 갱신운동 확장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개혁파가
있는 곳은 은사주의가 못 들어옵니다. 개혁파가 있으면 은사주의는 절대 침공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개혁 은사주의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개혁파가 없고 장로교가 장로교답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장로교가 장로교만 제대로 이렇게 교리적 확고하게 서도 우리나라는 절대 저희 여의도 왕뱀이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근데 저게 생긴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장로교회가 개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개혁파 색깔이 강한 복음주의 성공의 전통 덕에 갱이신 운동 확장 막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복음주의자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은 성공했는데 다른 지역은 아니라 이거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1978년 아넴랜드의 엘코섬에서 시작된 호주 북부 서부 여러 원주민 눈에 띄게 은사주. 그러니까 딱 벌써 은사주의는 뭘 알 수 있어요? 무지해, 교리가 없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 이런 데서 은사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주의 색깔을 딱 이 원천이 이런 것 보면은 은사주의가 왜 이게 잘못된 신앙 형태인지 알아야 돼요. 원주민 구역에서 눈에 띄는 난 이 문장이 제일 웃기더라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호수 은사주의 갱신이 역사적 교단 외부에서 근거지를 점점 더 확보하게 되면서 몇몇 대형 독립교회가 대도시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서서히 외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해. 이 은사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신학과 교리가 어때요? 대단히 미약한 데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 정통 교리로 회복하면 돼요.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교하면은 은사주의는 소멸돼요. 사라져,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딱 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만이라도 적어도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면은 은사주의는 사라집니다. 은사주의는 싹 빠져나가요. 이 안에서 설쳐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처럼 계속 나가면 은사주의는 뭐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미 다 점령이 돼 있으니까 이미 늦었지 사실은. 늦었어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은사주의의 이런 기원, 이런 발흥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은 다음 시간 이제 신유 운동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은사주의는 절대 이게 기독교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비진리에서 온 것이지 진리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역사를 계속 이제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여튼 계속 공부함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학 강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 우리 기독교, 또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사역이 어떻게 참 나아가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가 배우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바른 신학의 길로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